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언론이든 국민들은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 만능 혹은 전문가 독재 시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 전문가와 전문직을 혼동하면서 우리 사회가 직업의 위계를 쫓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교수, 변호사, 의사 등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특정 분야에 해박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야의 고수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정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 모두 전문가라고 보는 오해도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만시간 10년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 고수는 특정 직업에만 존재하거나 어느 분야에 단순히 오래 종사했다고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영국 외과 의사 출신의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로저 니본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포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혹은 고수들을 직접 취재해서 전문가 되는 법을 연구하고 알려왔습니다. 그가 쓴 책 일의 감각을 통해서 전문가나 고수가 되려 하거나 되는 여정에 있는 분들이 지식과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믿으며 알파고를 이기고 고수에 등극하기 위해 매일매일 딥러닝하고 있는 인공지능 AI예요. 딥러닝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이제 우리 머리 위에서 놀기 시작하는 걸 보면 그런가요? 주의해야겠네요. 댓글 좀 볼까요?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 쓴 인플레이션 이야기 함께 다뤄봤는데요. 네. 제목답게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 관련한 다양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황정현님, 지금은 인플레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인도가 값싼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이죠. 또 LYC님, 국가가 돈을 많이 풀어도 이걸 흡수할 예금, 주식 등의 흐름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듯합니다. 대신 마스크 대란처럼 순간적인 수요 폭발이나 매점 매석이 국소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해주신 반면에 네. 이정옥님께서는 부동산 상승 요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지 않는다, 온다. 네. 근데 두 댓글, 의견이 다 일리가 있는데요. 우선 앞서 두 가지 의견. 중국, 인도가 값싼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인플레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건 이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건데 네. 그런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금융시장이 흡수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번 코로나 위기에 그 돈들이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자산으로 들어가서 주식,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그 이정옥 님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할 때 이 인플레이션은 실물, 물가가 아니라 자산 인플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많이 뛰는 거예요. 네. 자산 인플레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뛰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은 천국인데 우리 실물 경제는 지옥인 상황이, 네. 괴리가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나눠서 거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김경수님께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앞으로 결제 수단이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요즘 화두인 것 같죠? 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화폐로서의 성격, 네. 또 하나는 기술로서의 의미, 블록체인 기술, 또 하나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화폐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중국을 빼놓고는.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니까 네. 얘기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법정 화폐로서
축복을 내려주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화폐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의견 하나로 막 등락이 엄청나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투자 자산으로서는 이미 금융회사들이 투자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도입돼서 실제로 많이 쓰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축복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게 공식 화폐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책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를 지금 지폐처럼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블록체인 그렇죠. 기술에 의해서 원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찍어내는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고 그건 화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다만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네, 거예요. 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어느 날 그래 이걸 우리 화폐로 인정하겠어. 글쎄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겠죠. 결국은 인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이 네. 되는 거니까. 그 서양에서는 그걸 blessing, 축복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네. 화폐라는 건 궁극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양재근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이 온다 해도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만큼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000년 이후에 안 벌어진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요인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싼 물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세계화가 진행됐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공급망이 생겨났다. 네, 값싼 물건을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돈들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충격을 흡수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처럼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 제가 그 secular stagna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별로 벌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돼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비정상적이어서 인플레이션이 20여 년간 안 벌어지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시장 갈 때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어?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특정 저희가. 품목으로는 좀 오른 느낌도 있죠. 장바구니 네. 물가는. 그러나 한 20년 생각해 보면 저희가 경험했던 8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런 인플레이션은 안 벌어졌거든요. 네, 예. 통계적으로. 뭐 요만한 어떤 야채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거의 가격은 뛰었을지 몰라도. 네. 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사도 우리는 4,000원, 숫자 4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4유로, 숫자 한 자리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 했었거든요. 예. OJKMS1님께서 짧고 굵은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화폐 개혁은 국민들 벼락거지 만든다. 이렇게 짧고 굵은 한마디에 소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실까요? 화폐를 많이 가진 부자들을 벼락거지로 만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화폐 개혁 중에서도 좁은 의미의 화폐 개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0을 1로 바꾸는 거니까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님. 액면 개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걸 하면 분명히 좋아지는 점도 있어요. 4,000원 내는 걸 4원 내면 되니까. 그리고 달러나 유로와도 비교하기가 쉬워질 테고. 근데 부작용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4,000원에 맞춰져 있는데 그럼요. 커피 한 잔에 네. 이걸 1로 바꾸려면 우선 현금 인출금기를 포함해서 많은 걸 바꿔야 되는데 네.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네. 부작용과 비용과 편익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늘 거론되다가 안 하는 걸로 결론 내리는 이유는 부작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4498번님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반대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는데 왜 저는 한 푼도 못 받은 것 같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왜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잖아요. 받았죠, 저도. 느낌만 그렇다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그 후부터는 실제 피해 계층 쪽으로 좀 물꼬를 네. 더 이제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결국은 바다에 물이 차면 조그만 배들도 떠오르니까 혜택을 입는다고 봐야 돼요. 경기가 좋아지면. 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 감각적으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단단한 고수가 되어보는 시간, 교육자가 된 외과 의사 로저 니본이 쓴 일의 감각입니다.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되기 힘든 어떤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좀 잘못된 개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특히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데 조금 이 전문가라는 개념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어떤 전문직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하고 전문가는 구분해서 네. 우리로 치면 고수나 달인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네. 표현보다. 뭐 여기 예들이 나오지만 박제사, 도예가, 심지어 보일러 공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숙련된 존재라는 건데 그런 이제 아주 좀 의미 있는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책 제목, 번역 제목이 아쉬워요. 일의 감각은 추상적이고 잘 오지 않는데 네. 원제가 2020년에 출간된 책이 엑스퍼트라는 책인데 전문가네요. 전문가죠.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쉽게 고수 혹은 달인이라고 번역했으면 고수나 달인의 조건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오히려 생각이 편하게 듭니다. 와닿을 수 있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TV 예능 중에 네.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많이 떠올랐어요. 남대문에서 이 밥그릇 30개를 짊어지고 하는 분들도 전문가이자 흘리지 고수잖아요. 않잖아요. 흔들리지도 네. 근데 지금은 뭐 좀 맛집 프로그램 먹방처럼 돼버렸지만 그 프로그램이 초기의 취지는 이 책의 취지와 똑같아요. 네네.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탄생할 수 있고 탄생하는 과정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직군이나 기술이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있다는 시각인데 어떻게 내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네. 그 고수, 달인의 경지에 오를 것이냐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그 경제에 오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떠올릴 것 같은데 만시간의 법칙이에요. 이제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말콤 그래드웰의 만시간의 법칙이 아마 전문가가 되는 방법으로는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특히 21세기 이후에 그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히트를 하면서 이 주장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네. 조금 걱정도 돼요. 잘못 알려졌어요. 원래 또 주장한 사람은 안데르센 에릭슨이라는 K 안데르슨 에릭슨이라는 교수인데요. 만 시간 10년이라는 게 어느 분야에 만 시간이라 10년만 있으면 고수가 된다는 걸로 잘못 알려졌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분이 한 얘기는 원래 대중의 주문처럼 이 숫자에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반복 훈련하고 연습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네. 그 분야의 진짜 고수한테도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런 식의 그다음 잘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반복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아지는 과정을 10년간 겪으면 적어도 10,000시간 이상 겪으면 고수가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무조건 시간만 할애하라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10년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전문가고 고수가 전문가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헛되이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저자는 이 만시간의 법칙 이런 것보다는 교육 연구자 칼 버레이터라는 사람이 쓴 반복 혹은 적응적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더 좋아하면서 책에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네. 1950년에 유명한 F1 그 그랑프리 경주가 벌어지는데 이 자동차 경주 이때 그 마누엘 핑이오라는 사람 후안 마누엘 핑이오라는 사람이 선수였는데 유명한 사건에서 본인의 목숨을 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당시 대서특필됐는데요. 운전자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앞차가 사고가 나면 뒤엉켜서 사고 나면 뒷차는 거의 피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 경주로를 달려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고 핑이오한테 물으니까 이 핑이오라는 선수가 답하기를 자기는 이 코너를 돌자마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관객이 나를 단 한 명도 보지 않고 그 앞쪽을 입을 벌리고 경악하면서 보고 있는 걸 보고 사고가 났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했고 직감을 브레이크를 하네요. 그냥 밟았는데 네. 바로
불타고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 직전에 멈춘 거예요. 본인이 살았답니다. 네. 이런 게 반복적이고 적응적인 훈련의 결과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고수가 되는 길이지 이 사람이 뭐 오래 운전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전 오래 운전했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운전 실력을 자랑하니까. 알겠습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일의 감각,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도제. 영어로는 apprentice라고 그러고 도제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apprenticeship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를 해서 유명해진 게 바로 이 apprenticeship이라는 쇼였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를 정해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더 멋진 말로 멘토와 멘티를 정해놓고 맞아요. 직접 대면을 통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가장 성행했던 때는 중세 수공업 분야였고요. 이제 기계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1대1로 가르쳐 줘야 돼요. 심지어는 다빈치도 그런 천재도 스승 밑에 가서 교육을 받았던 거죠. 혼나면서 말이죠. 그래서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했고 이게 오늘날 직업이나 전문가 양성 시스템에도 많이 남아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을 거쳐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방송도에 사수가 누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사수가. 하죠. 네. 좋은 표현은 아닌데 군대 용어인데 사수가 있고 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멘토와 멘티라는 관계인데 1대1로 가르쳐준다는 뜻이거든요. 네. 거의 모든 직장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자가 이 도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중세라서가 아니라 현대도 중세 도제 시스템처럼 어떤 직업이나 그 분야에서 똑같은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출발 단계가 도제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가면은 우선 관찰하고 모방하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네. 방송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누가 열심히 가르쳐 주던가요? 제가 학원에서 해야죠. 많이 가르쳐 주고 방송국에서 안 가르쳐 줘요.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고 또 슬금슬금 봐야죠. 슬금슬금 보면서 이렇게 진짜 어떻게 하지 선배들은 하면서 많이 봤고 TV에서도 보면서 그렇죠. 배웠죠. 스스로도 많이. 관찰하거나 모방하면서 성장하는 단계. 맞아요. 모방해야죠. 이 어프렌티스 도제는 보통 이런 경우에 문제가 벌어지면 많이 혼나지는 않아요. 광명수 씨가 책임자가 혼나고 그렇죠. 잘 풀렸어요. 엄청난 히트를 기록해도 빛나는 건 광명수 씨가 아니라 멘토에 해당되는 장인이 그렇죠. 비치는. 잘 가르쳤다. 그렇죠. 그게 이제 도제라는 그 첫 출발 단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출발 단계면 전문가 또 고수까지 가는 단계가 있는데 총 3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선 저자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도제가 그 첫 단계인데 일단 그 3단계를 다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책 읽기가 3단계를 편하겠죠.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책을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을 텐데 네. 중세 수공업 시대부터 이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도제 다음이 journeyman이라고 이 책에선 그냥 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직인이라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도제는 그냥 인턴이고 말하자면 직인이라는 journeyman을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 책에서는 journeyman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장인의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인턴이 끝나면 홀로 서기를 하는 직장인처럼 자기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성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미국 프로야구 같은 데도 저니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일가를 이뤄서 실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슈퍼스타급은 아니에요. 네. 장인이나 고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단을 자꾸 옮겨 다녀요. 돌아다닌다고 저니맨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고수. 여기서 영어로는 마스터 단계인데 이때는 그냥 자기 세계를 갖춘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독특한 사회의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중세는 이런 고수, 마스터들의 세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갈 때 주로 이제 수공업 분야에 장인들이 모여서 길드라고 불리는 우리로 치면 일종의 조합 같은 걸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를 움직였어요.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런던에서 아주 힘이 센 길드가 금 세공업자들, 금 다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길드라 그래서 네. 자신들의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데 저자가 이 3단계에 대한 힌트를 얻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런던의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예술 노동자 길드 이런 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달인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직접 가서 얘기를 듣고 취재를 많이 한 거예요. 네. 그 3단계로 나눠서 구분했죠. 그러면서 이 책의 상당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는 총량으로 보면 자신의 얘기예요. 자신이 처음 의대에 들어가서 전문의, 영국에서는 전문의라는 표현 대신 고문이라 그러는데 고문의가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가 될 때까지, 고수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자신의 경험도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본인이 고수란 얘기죠. 그렇죠. 아니,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고수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책이라고 해서 읽으면서 어떤 고수가 나올까, 정말 한 분야에서 노벨 평화상 정도 받아야 고수 아닌가, 전문가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예. 처음 딱 예시로 들어준 게 박제사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생활의 달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로그램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소장님도 투자 얘기할 때마다 사람을 보면서 투자한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실패했다고 또 했죠. 실패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고수가 되기 위한 과정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도제 단계일 때도 있고 넘어서서 전임맨 단계일 때도 있고. 근데 저는 도제 단계에서 전임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례들 많이 보셨는지, 혹시 봤죠. 가는 이 전임맨까지 가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3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저자나 혹은 권위 있는 사람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눌 수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는데 네. 그 각 단계를 넘어설 때 그냥 넘어서질 않아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한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일종의 성장이자 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성장이나 도약에는 반드시 아픔이 수반됩니다. 성장통이라고 불리는 것. 근데 그 아픔을 견디기 힘든 분들은 대개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전임면에 머물러 버리고 네. 또 도제에 머물러 그렇죠. 버리는.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고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네. 다 그 고통을 겪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분들이었거든요. 물론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이 책에 보면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도표 하나로 정리가 돼요. 네. 각 단계에서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요거까진 경험했는데 전임맨이 되려면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죠. 이것도 아프잖아요, 실수가. 그렇죠. 이걸 하기 싫으면 여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임기응변을 배워야 돼. 고수가 되려면. 교과서대로 안 되거든요. 저도 광명수 씨가 가끔 질문할 때 교과서적인 질문이 아니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때 임기응변이 없고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요. 너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게 임기응변에 제가 아직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군요. 경제 분야는 그렇겠죠. 그러나 방송 분야는 저보다 훨씬 더 임기응변이 빼어나실 테니까 그렇게 어떤 단계별로 올라설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포기한 사람들은 그 단계에 머무르는 거죠. 성장과 도약을 포기하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거고, 예. 그게 핵심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도표 하나에 사실은 모든 게 정리돼 있고 네. 뒤로 갈수록 이 도표가 거듭해서 반복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수감생활. 상당히 저는 이게 흥미로웠는데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분야 일에서 첫 출발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도제 단계가 있었는데 그걸 감옥 생활에 비교해요. 수감 생활이라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늘 지루한 반복을 해요. 네. 그래서 간신히 팀워크를 배워가려고 그러는데 배우는 것도 상당히 일방적이고 뭐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잘못 물어봤다가 요즘 이제 학폭이 문제가 됩니다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좀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실행 공동체에서 중심부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직장인의 예를 들면 갓 인턴 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그 부서의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과장님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놀랄 일이 적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오타 하나라도 놀라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고 반복 훈련이 되면서 놀랄 일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엔 기교에 대한 기술들을 배웁니다. 엑셀 어떻게 만들지? 엑셀로 보고서는 어떻게 하지? 우리 회사에서는 숫자를 어떻게 보고하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데 나중엔 점점 더 사람을 대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네. 과장님이 까다로운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수감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러면서 감각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야, 눈치코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후각도 발달해야 되고 또 정비사의 느낌이라고 감으로 어느 선까지를 해야 되는지를 느끼는 거죠. 내면의 지식들도 중요하고 교과서나 선배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몸 상태도 알아야 돼요. 막 3일 밤낮 새고 4일째 되는 날 저 병가내고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선배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네 몸 상태는 네가 알아서 진작에 쉬었어야 쉴 기회도 안 줘놓고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림을 점점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엔 내가 맡은 것만 네. 보다가 크게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수감 생활에 비유했다는 게 흥미롭죠. 그 사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 만남도 멀리하고 막 여기에만 매진하고 뭐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소장님이 원래 또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또 우리나라 기자들이 워낙에 철저하게 이 도제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고 사수, 있다라고 예. 네,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예. 제 기자 시절 경험을 돌이켜보면 네. 하루 동안 취재해서 원고를 써놓고 이제 가면 다음 날 이제 제 사수라는 분이 멘토라는 분이 쭉 고쳐줘요. 근데 빨간 펜으로 고치는데 아주 불쾌해요. 그런데 쭉 해서 이렇게 뭐 아예 문장을 고치면 괜찮은데 네. 이렇게 써놔요. 비무님 문장이 안 된다. 아. 비무님. 네. 그럴 때마다 느낀 감정은 그냥 고쳐서 제대로 된 문장을 적어주지 왜 이렇게 지적만 하고 또 빨간 그럴까? 줄로 쫙 이렇게 쫙 잡고. 있어서요. 네. 하루는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어디 아주 버스를 4번 갈아타고 시골에 가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원고를 다시 쓰고 또 재취재해라. 보충 취재를 해라. 네. 또 내려갔어요. 어.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는데 취재를 하고 있는데 공회당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마을의 중심 거기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자마자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누가 또 내려가라고 그랬냐. 보충 취재라는 건 전화번호를 알고 와서 전화로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러고 이제 학력까지 들먹이면서 욕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 도제 시스템에 불만이 많았고, 네. 올라가면 따지리라. 어. 그리고 잘 얘기가 통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 하고 폭발 결심을 직전이셨군요.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책상에 메모가 돼 있어요. 오. 어느 아무개 식당으로 와라. 딱 갔더니 제가 힘든 걸 이미 멘토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사주면서 또 격려해 주더라고요. 눈 녹은 듯이 사라지면서 또 이 도제 시스템에 고수셨겠죠, 그분은? 그렇죠. 많이 경험한 거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네. 그렇게 했는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수감 생활이자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학교 생활이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걸 사회에서 가르쳐줬다. 지금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워낙에 엄격하게 훈육을 하다 보니까 이 부작용으로 많이 나온 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나는 가르치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좀 도덕적으로 좀 불감증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도제 시스템은 유럽은 그래도 중세 수공업자들이란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없는데 수용하다 보니까 군대 문화와 함께 네. 이게 들어왔어요. 사수라는 말 자체가 그 남자들 사격할 때 총 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엄청난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폭력적인 일방적 관계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무조건 복종을 네. 해야 된다라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제 경우도 폭력을 행사당한 적이 있죠. 이렇게 원산 폭격 자세를 취해본 적도 있고 다리를 구두로 좀 걷어채인 적도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도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업들은 그런 군대 문화는 좀 없애는 대신 도제가 가진 장점,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것 이건 그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멘토와 멘티 관계. 네. 멘토십 같은 걸 이제 되게 네. 하죠. 예전처럼 막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미장 플러스.
AI가 아직은 프랑스어에 익숙치가 않군요. 미장 플러스 그러면 무슨 저 시멘트 공사 생각하실 텐데. 한국산이라서요. 한국 발음으로 합니다. 미장 플러스 프랑스어로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어떤 요리 공간에 네. 그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요리 업계에서 제일 많이 쓰던 건데 요즘은 이게 막 그 다른 분야로까지 퍼져서 공간 배치와 관련된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일본 요리할 때 보면 일본에서 왜 이제 스시 초밥을 만드는 고수 달인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때 보면 맨 처음에는 칼도 못 잡는 거죠. 계속 도마를 닦고 이제 흩어진 조리 도구를 늘 정해진 위치 다시 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제의 시작인데 이게 이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미즈라는 게 이제 영어로 어레인지먼트니까 정리라든가 매무새라는 뜻이고 플러스라는 게 우리가 아는 장소, 플레이스니까 요걸 갖추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의사, 요리사 모든 분야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을 하고 글을 쓰는 저는 어떤 필기구와 위치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도구들의 위치가 정확히 돼 있지 않으면 상당히 좀 당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그 물 한 잔 하고 네. 만년필과 그렇죠. 원고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미장 플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분명히 그런 걸 가지는데 그 뭐 근접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내 주변은 어떻게 꾸밀 거냐. 의사들은 더 심각하잖아요. 외과 의사 수술 담당하는 분들은 정확히 기구들도 다 있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죠. 보셨겠지만 그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보조 의사들이 그걸 다 돕고 네. 그래서 내 주변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되는 거죠. 또 심지어는 두 번째 피부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 피부는 이거지만 내 주변을 어떻게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느냐 하는 걸 두 번째 피부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미장 플러스라 그러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도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미장 플러스가 그런 점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간과 시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일종의 그 단계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요리 업계로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네. 미장 플러스 이렇게 딱 들으면 영화나 무대 같은 것들 잘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잘 포장이 되었을 때 미장센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맞나요? 비슷합니다. 그 얘기를 영화 연극 용어인데 네. 이게 지금은 막 SNS 같은 데서 미장센이 좋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머릿결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건 그 샴푸 브랜드인데 아닌가요? 원래 뜻은 미장센이니까 씬이라는 게 어떤 무대나 이런 걸 의미하니까 네. 무대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장센이 멋지다 이런 얘기는 그 주제나 소재와 화면의 구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 네네. 예를 들어서 오페라 무대를 생각해 보면 원래 연극에서 나온 용어지만 막 비극이고 웅장한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있는 오페라인데 거의 막 지나치게 화려하고 따뜻하고 네, 아기자기하면 좀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 비극적 운명을 설명하는데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미장센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똑같습니다. 미장센이라는 거는 어떤 영화나 연극의 화면 구성과 관련된 얘기라면 미장 플러스는 전문가들이 내 주변의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네. 관한 문제니까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소장님의 작업 환경은 만년필과 물 한 잔 그리고 원고가 있으면 되는데 예. 사실 뭐 요리사들도 그렇고 의사들이 이용하는 수술실도 그렇고 작업 환경이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잘 할 수 있는 환경들. 근데 직장인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예. 일을 하다가 내 옆에 뭐 프린터기나 복사기가 있으면 참 작업하기 좋겠다라고 해서 막 끌어다가 내 앞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직장인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기구만 생각하면 그런데 자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직장인 앞에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통계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그 자료의 80%를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네. 다시 보는 건 20%예요. 80%는 버리거나 따로 뒤에 정리해두고
내가 다시 꺼내볼 자료만 20%만 앞에 배치해도 되는 거거든요. 쓸모없는 것들이 앞에 놓여져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저는 이 미장 플러스를 어렵게 생각 마시고 정리의 기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어떤 분들 보면 그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 얘기 같아서 뜨끔하네요. 정리를 못하는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정리의 기술이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효율성 때문일 네. 거예요. 잘 아시지만 그 정리의 여왕이라고 곤도마리에든가요? 그분이 넷플릭스에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프로그램 할 정도로 인기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흉내낸 건가? 이제 잘 몰라서. 어쨌든 근데 이게 단순히 정리를 넘어서서 효율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도 해요. 네. 도요타라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자동차 회사, 지금도 최상위권에 있는 일본의 회사는 Just in Time이라는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서 혁신적인 기업의 대열에 올라섰는데 그게 뭐였냐면 재고를 막 잔뜩 그 생산 라인에 쌓아놓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시간만 걸리고 효율은 떨어지는데 재고를 다 없애라. 꼭 필요한 것만 놓고 그때그때 필요해지는 건 바로 연락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라. Just in time. 그러니까 제때 물건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유명해졌거든요. 네. 그게 도요타 방식이라는 건데 이게 정리 때문이고 아까 얘기한 미장 플러스와 관련이 있는 얘기. 정리의 기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각광받기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일의 감각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저니맨. 저니맨에 대한 설명은 잠깐 드렸지만 글쎄 저는 뭐 일부 분야에서 저니맨 수준도 안 된 것 같지만 우리 광명수 씨도 저니맨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독립은 했지만 여기저기서 본인이 찾아다녀야 돼요. 별책부록 안에서는 제가 스승님 밑에 있는 도제 아닌가요? 저는 방송을 오히려 배우고 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서로 저희는 이제 주고받는 관계고요. 예. 그 장인한테서 독립을 해요. 다빈치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독립하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뭘 배울 때 내가 이 기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선배한테 제대로 배웠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타인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제 클라이언트, 제 고객으로 관심을 돌려서 타인으로 관심을 돌리는데 여기 마술사 얘기가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저도 마술을 아주 짧게 아이들 이제 갓 태어났을 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배운 적이 있는데 진정한 마술사가 되려면 기술이 아니라 기술은 누구든 익힐 수 있는데 네. 손이 좀 굼뜨고 더딘 사람도 익힐 수는 있는데 보는 사람을 어떻게 현혹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그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국은 눈을 속여야 되는데 네. 그분들을 어떻게 속일까를 알아내려면 내가 급하게 기술을 전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하품을 하는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계속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의 관심,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타인, 관객으로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3단계를 제시하는데 이제는 뭔가를 알고 이것들을 조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마술사로 다시 비유를 들어보면 비둘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비둘기를 어디서 데려오는 단계는 마술 무대에서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네. 다 미장 플러스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거의 기계적으로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고 비웃어도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로 자동화하는 거죠. 네. 이런 단계인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재즈 용어긴 한데요.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 목소리 키우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만의 개성, 느낌을 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카드 마술을 하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야 기가 막히다 하는 느낌을 주면 어떤 분은 어설프다 하는 느낌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 네. 재즈 애호가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코드가 한 서너 단계 진행되면 아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다 하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의 목소리를 개성과
느낌을 담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마술사로 다시 비유를 들면 퍼포먼스의 독특함과 양식을 담아내는 방송에서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다. 네. 톡톡 튀면서도 많은 걸 아는데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기 칼날을 담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그 저니맨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기교적 기술, 뭐 기술 자체, 손재주 자체는 이미 완성된 상태고 이걸 어떻게 심리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겸손함과 자신감을 결합하는 단계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저는 이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을 보면서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흉내 낼 수 없는 자기만의 칼라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 당시에 마술사로서 실패한 이유는 한 달 배우고 이건 안 되겠구나. 네. 아이를 기쁘게 하기는커녕 아이들한테 욕이나 먹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기술만 배우면 될 줄 알았거든요.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조르고 빨리빨리 진도 나갔으면 하고. 근데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해서는 늘지 않는다. 자신만의 호흡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니맨 단계에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는 게 중요한 단계죠. 마술사로서는 자질이 좀 부족하겠군요. 그건 말고도 많이 부족해요. 다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척척 박사님인 줄 알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고수로 가기 위한 단계 중에 지금 전임의 단계에 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이 되어 있는 단계잖아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임기응변이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음악가나 또 최근 비행기 사고 같은 사례도 들고 있거든요. 사례가 흥미로웠죠. 도제에서 저니맨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과도기에 나타나는 건 실수를 한다.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고 실수조차가 용납이 안 되거나 혹은 실수가 줄 고통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이 저니맨 단계에서 고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이 있어야 된다. 교과서대로 이제 잘 배웠지만 그리고 거의 기계적으로 해내지만 교과서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책에서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2009년에 155명을 태운 미국 상업용 항공기가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합니다. 전원 생존해요. 네. 그래서 영화도 나오는데 톰 행스 주연의 셜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나오죠. 유명하죠. 네. 저도 다 보진 못했고 이렇게 돌리다가 잠깐 봤는데 이 셜리라는 애칭을 가진 이 기장이 처음에 이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켰을 때는 미국 내에서도 언론이 반반이었어요. 과잉 대처했다. 네. 비행기라는 게 엔진 하나만 있어도 좀 제대로 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강에 착륙한 건 오히려 위험을 자초한 행위였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반면에 한편으로는 155명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완전히 생환시켰다는 점에서 영웅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결국 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 사람의 임기응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영화화까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슬리 설렌버그고 애칭이 캡틴 설리였는데 미국에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유명합니다. 저도 이건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저는 42년 동안 경험과 교육 훈련이라는 은행에 적은 금액을 규칙적으로 예금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잔고에서 아주 큰 금액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2년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임기응변까지 생겨나서 그날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고수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두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이건 저도 잘 아는 얘기여서 소개해드리자면 1975년에 재즈 뮤지션인 키스 제럿이라는 사람이 쾰른 오페라 하우스의 독일에서 공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너무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심지어 피아노마저 삼류 피아노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인류 재즈 재즈 아티스트한테. 근데 이 사람 평생의 연주 중에 가장 좋은 연주라는 평을 듣거든요. 임기응변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교과서적으로 배운 사람은 신경질 부리고 마찰 일으키고 그러다 그 공연을 망쳤을 텐데 맞아요. 이 사람이 못하겠다고 할 수도 그렇습니다. 고수였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가장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재즈 연주의 고전이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첫 시작 도입부를 원래 예정됐던 도입부로 하지 않고
중간 도입부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집중시키는 네. 일부는 웃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엄청난 연주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97년에 이것도 이제 당시 국내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포르투갈 피아니스트 주앙 피르스라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암스테르담 오케스트라하고. 근데 그날 공연하러 가서 보니까 당초 연주하기로 자기가 생각했던 곡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보통 그야말로 폭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연주를 했고 심지어는 그 연주 지휘자가 당신은 잘해낼 거다.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못 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신감을 북돋아줬고 이 당시 연주가 대성공이었던 거죠. 임기응변의 힘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도 갈고 닦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극도로 꺼리고 싫어했던 단어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대신에 진심, 진실, 진짜 이야기라면서 강조를 했는데 저자도 이 전문성 있는 사람과 전문가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전문성 있는 사람, 전문가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윤여정 씨가 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은 옵니다. 네. 왜냐하면 전문가라면 진정성은 기본 아닐까요? 뭐 이런 게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전문가의 차이를 기술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죠. 네. 이 저자는 기술은 이미 전문성이 있는 수준에서 통달했겠죠. 자동적으로 나올 만큼 반복됐겠죠. 근데 거기서 어떤 목적의식, 내가 이걸 왜 익히지? 이 기술? 그리고 뭘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하는 전문가의 목적의식이 중요한. 네.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마술에 실패한 이유는 제가 목적의식이 약했어요. 마술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로는 제 생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재밌게 해줘야지. 네. 그럴 거면 한 두서너 개 배우고 말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더뎠고 실력도 형편없었던 건데 목적의식을 가졌느냐가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즘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고수. 고수가 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이룩하고 모든 작품, 뭐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자기의 컬러가 넘쳐 흐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면 자기 방식으로 배우고 전수를 하는데 이때는 융합적으로 합니다. 진짜 고수는 내 이 분야 외에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을래 이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배울 게 있네. 네. 이분은 외과 의사로서 고수가 된 후에 교육자로 변신을 하는데 이 저자는 교육자로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실과 바느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걸 알게 되고 실 전문가들하고 외과 의사의 융합적 교류를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뭐 자수 전문가, 자수 고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수를 할 때도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칼라를 가지고 그 자기가 가르쳐야 될 멘티가 여기서 이제 하하 건너기라 그러는데 어떤 그 장애물을 건너도록 도와요. 네. 일일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술은 당연히 익히고 본인 노력으로 그걸 넘어서는 자기만의 세계를 갖추도록 돕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 고수라는 게 정말 되기 힘든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고수란 말을 조금 너무 남발하는 느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3단계 도제에서 전임엔 고수까지 왔습니다. 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나 예술가 등 전문 직군에 비해서는 정비공, 목수, 또 책에서도 사례가 나왔었죠. 이런 50년 전통 뭐 순댓국집 사장님 뭐 이런 분들에게는 평가절하한다라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이런 정비공들도 그 고수가 되기까지 막 손도 거칠어지고요. 굳은 살도 박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회적인 시선은 조금 다르잖아요. 책에서도 이제 정비공 가운데서 특히 난방기 정비공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오면 총체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를 보는 거죠. 네. 외과 의사의 그런 행동과 다를 바 없죠. 외과 의사들은 처음에 가면 뭐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청진기를 대본다든가 혹은 그 아프다는 부위를 만져봄으로써 총체적으로 진단을 하려고 네. 하잖아요. 정비공이 그렇거든요. 와서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고 이 분야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망치로 한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는 거죠. 네. 다 뜯어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프렌티스가 도제가 하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그 직업이 뭐든 간에 직군이 뭐든 간에 진짜 고수는 다들 있는 건데 그 네, 분야마다 우리 사회가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직업의 위계 이 직업은 높고 이 직업은 낮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부끄럽죠. 좀 인식을 바꿔야 될 당연히 필요성도 그렇습니다. 네. 있겠죠. 그 중간에 그 정비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정비공이 이제 좀 봐달라고 하는데 망치를 한번 뚝 치잖아요. 그러고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만 원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 무슨 이거 망치 한번 두들겨주고 100만 원을 주냐 했더니 그 정비공이 하는 말이 망치 값이 10만 원 그리고 이걸 어디를 망치로 쳐야 되는지 알아내는 값 90만 원. 그만큼 정말 그렇죠. 고수가 되기 위한 길이 30년 이상 갈고 닦은 가격이 있는 네. 거죠. 피카소 사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 만에 드로잉을 해도 3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50년간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인 거겠죠. 저희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달려가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일의 감각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고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고수되기란 인간으로 존재하기의 핵심이다. 많은 이가 알아봐주는 고수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잘하고자 애쓴 일에 능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심오한 욕구가 충족된다. 우리가 우리보다 큰 무언가에 몰두하고픈 욕구다. 저만의 척척 박사님, 고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전임한 수준이고요. 직업이나 직장, 직위를 떠나서 저는 업을 규정하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업, 자신의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이유와 연결시킨 게 업인데 네. 모든 분들이 그게 어떤 분야건 간에 이런 고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5월 한 달간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별책 부록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혼돈과 좌절을 극복하는 처세의 지혜, 이주희 역사 전문 PD가 쓴 절망을 죄송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시간 혼돈과 좌절을 극복하는 처세의 지혜, 이주희 역사 전문 PD가 쓴 절망을 이기는 철학, 생존의 조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를 포함해서 역사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 달간 달려보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